안녕하세요. 피플비드 CJB 연규혁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서는 침수 사고로 인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발생한 충북의 호우 피해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신동민 교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김희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폭우 정말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전국적으로 범람과 침수 또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예년과 비교했을 때 강수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 좀 늘은 겁니까? 청주 지역 7월 평균 강수량이 약 200mm 정도인데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약 3일간 내린 양이 청주의 경우는 460mm, 그리고 괴산은 392mm로 평균에 비해서 한 2배 정도의 폭우가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 주말에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좀 사고 경위를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참사는 부실 대응에 대한 아주 큰 참사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죠. 이게 이제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새벽 15일 새벽 4시 10분쯤에 네. 홍수 경보를 내렸어요. 그리고 6시 30분에 아주 심각한 수위다. 이제 이거를 이제 흥덕 구청에 이제 통보를 했는데 네. 한 2시간 동안 이 흥덕구청에서 대응을 안 한 거죠. 대응을 안 한 이유는 이 장소가 네. 구청 소속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그 관할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좀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천물에 이제 그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또 하천물이 이제 그 넘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차량이 이제 그 지나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물이 들어와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데 네. 총 한 14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네. 1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시스템의 부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뭐 계속 몇 차례 뭐 뉴스도 보고 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뭐 14명이 사망하는 정말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다들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재난사고를 보면 대부분 재난사고를 크게 원인적인 측면에서 한 2가지 정도의 크기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일단 그 이틀여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mm 정도의 네. 이제 아주 폭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시면은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 그 임시 제방 네. 자체가 붕괴가 됐던 그런 문제점 그리고 물론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붕괴가 되면서 또 유입되는 물을 빼내는 과정 배수하는 네.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한두 시간 전에 대피 명령이 어떤 긴급 통제에 네. 대한 요구가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난 대응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주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 제방이 어쨌든 간에 충분한 강도 자체가 원래 지니지 못하는 제방이다 보니까 네. 그게 급격하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하천의 물이 다량의 물이 한꺼번에 이제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아마 그 차량에 계셨던 승객분들이 대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 제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비가 오는 대로 물이 차면서 조금씩 멈췄던 게 아니라 네. 그 둑이 무너지면서 이제 한꺼번에 많은 양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놓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이 제방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처에서 교량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먼저 제방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이걸 무너뜨렸다는 건데 이제 공사 중에는 뭐 제방을 좀 헐어놓고 이렇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쨌든 이제 당시 오송 청주 도로 확장 공사가 있다 보니까 확장을 이제 시키려면 네. 기존 제방이 남아 있으면은
이제 확장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존 제방을 트고 이제 확장을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또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네. 밑에 하부에 기존에 있는 제방보다는 조금 낮은 형태의 임시 제방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임시 제방 자체가 흙하고 모래로 다져서 이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제방보다는 굉장히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좀 알고 있었고 임시 제방이라는 것을 네. 그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우기의 경우에 공사를 할 수는 있는데 하더라도 미리 이제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예고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서 홍수에 대한 대비를 미리 좀 하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 제방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돌 같은 것도 좀 쌓아놓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저희가 하는 이제 제방 규격이 있는데 그 네. 규격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어떤 재료적인 부분도 그렇고 강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시공 작업에 맞추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임시 제방은 그냥 말 그대로 흙하고 모래를 쌓아놓는 개념밖에 안 되겠다 보니까 이 전혀 이제 물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설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특히 이제 임시 제방의 경우에는 이제 점성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막아내는 힘이 적습니다. 네. 물을 흡수를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무거워지고 그러면은 산사태가 나는 것처럼 또 쓸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가 어쨌든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임시 제방만 좀 제대로 설치가 됐었어도 이번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흥덕구청은 이제 하천 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 위험에 대한 경고를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왜 그 교통 통제를 안 한 건지, 차량 통제를 안 한 건지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사실은 여기 제방을 만들고 또 여기에 공사를 관리하는 그 감리단장께서 네. 신고를 했습니다. 112에 신고를 했는데 이제 116에 신고했을 때 이제 그 궁평 지하차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경찰에서 이제 궁평 지하차도가 두 개예요. 1지하차도가 있고. 1 지하차도도 있고 이제 오송역 부근에 있는 거고요. 네. 하나는 이제 이쪽에 이제 있는 건데 이쪽에서 한 2km 떨어진 데가 1 지하차도인데 네. 그쪽으로 출동을 한 거예요. 다 출동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출동을 하고 근데 여기가 이제 교통체가 안 되니까 또 한 번의 그 신고를 또 하신 거예요. 이분이 주민들하고 네네. 했는데 이제 이제 위험을 좀 감지를 하고 이제 예를 들면 뭐 흥덕경찰서, 서부경찰서 또는 그 오송 파출소 이렇게 다 연락을 해서 네. 주민들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정도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명령은 내렸어요. 내리기는 내렸는데 네네. 설마 이 뚝이 떨어지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생각을 아예 못한 거죠. 전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다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혀 대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의 그 어떤 핑계 네. 네가 담당이다 네가 담당이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충북도가 담당이다 뭐 흥덕구청이 담당이다 예를 들면 행복청이 담당이다 이렇게 네.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이제 뭐 관계 기관들이 이제 책임 소재를 계속 전가하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홍수주의보, 뭐 경보 이렇게 비상 상황이 있는데요. 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경보일 때 또 주의보일 때에 따라서 대응 매뉴얼이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실제로 이제 호우주의보 같은 경우는 3시간 누정량이 한 60mm, 그다음에 12시간 누정량이 180mm 이상 주의보를 내립니다. 네. 경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 좀 상향되죠. 90mm 또는 180mm 이상 뭐 이렇게 오게 되면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미호강 같은 경우는 여기 홍수 경보를 내리는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상류부터 네. 하류까지. 이제 그게 돼 있는 석화관측소라고 있는데 이게 한 7.0m, 그다음에 한 8.0m 되면 경보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거는 10m라는 그런 그 높이가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누구 와도 이거는
경보고 위험수위다는 건 다 인지하고 알았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알므로 해서 이제 미리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고 빨리 대피하고 네. 침수가 되면 뭐 예를 들면 모래주머니를 좀 싸서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런 예방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라디오나 인터넷 같은 걸 계속 들으면서 기상 상황을 변화를 그 촉각을 곤두세워서 네. 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럴 때는 이제 최대한 외출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출을 자제를 하길 뿐만 아니라 높은 곳으로 또 가야 돼요. 네. 이 물이 이제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비가 많이 올 때는 차량 운행을 자제를 해야 되는데 네. 뭐 다 바쁘신 일이다 보니까 이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 그쵸. 교통정체는 안 됐지. 뭐 전혀 그 안에는 물을 안 찼으니까 그냥 지나간 것. 그렇죠. 처음에 그 순간에 그냥 친구들. 들어왔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일이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뭐 사실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이 좀 있었을 때는 이제 금방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 같아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방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서 침수가 됐다는 말이죠. 이게 좀 어떤 주의가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 지침에 의하면 지하차도의 경우는 이제 터널 중심의 기준으로 해서 약 한 높이 한 50cm 정도가 되면 통제를 하고 미국의 기준으로는 약 한 30cm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네. 당시에 자기가 사고 났을 때의 어떤 이제 인터뷰를 보시면 그 사고 직전에 터널 안에 물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할 조짐 자체가 아까 신고가 1시간에서 그러니까요. 2시간 정도 전에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당시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만으로 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어떤 재난 그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공사를 보시면은 공사 같은 경우는 행복청에서 네. 주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하천 관리는 이제 금강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난 대응은 당시에 재난의 이제 중대본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네. 아마 관리를 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하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총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총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이걸 다 개별법으로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상 대응 자체도 굉장히 느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책임, 네. 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굉장히 지금 분명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뭐 환경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나 충북도, 그다음에 네. 청주시, 행복청 그리고 금강청 모두 뭐 어떻게 보면은 다 얽히고 섞인 그런 상황이라서 제대로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임시 제방이 특히 제대로 이제 점검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전체의 어떤 위기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컨트롤 타워에 대한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좀 해보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미리 예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기예보에 우리 그 충남과 충북과 강원도 쪽으로 띠가 네, 맞습니다. 엄청난 비가 내려올 거라는 걸 다 예보를 하고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진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24시간을 그 대기 근무를 하고 사고 후에도 계속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도지사, 부지사, 뭐 재난국장, 네. 이제 그 회하에 이제 예를 들면 전기 담당, 뭐 예를 들면 수도 담당, 뭐 아니면 또 통신 담당, 어떤 부서든지 이렇게 담당하시는 에서 다 모여가지고 또 특히 이제 소방이나 경찰도 당연히 모여서 같이 앉아서 그렇죠. 이런 사고가 있으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처를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다 각자인 거예요. 네. 신고도 119 따로, 112 따로 뭐 다 각자 하다 보니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전달되고 전파도 안 되고. 네. 뭐 재난망이라고 있어봐야 재난망에는 각자들의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는 거지. 자기들이 재난망 있어서 전파를 했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정말 이제 통합이 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적을 했다면 이런 그 참급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제 지하차도를 보니까요, 이게 이제 침수 위험도에 따라서 4가지 등급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행안부 지침에 보시면 이제 지하차도 침수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하차도를 크게 침수 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통행, 그다음에 뭐 중요하죠 배수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으로 위험도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고 사고 대상물인 궁평 지하차도, 2차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으로 침수 위험이 보통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우경보 시에만 통제가 되는 그러한 지하차도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3등급으로 분류되었다는 거는 이제 비교적 조금은 안전한 지하차도라고 평가가 되었던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사실 이제 비슷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20년 7월에 부산에 있는 지하차도에서도 이제 침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터널 입구에 자동 차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충북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이제 20년 7월에 뭐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그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정부에서 지하차도 145곳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해서 자동 출입 차단기를 설치를 하라고 이제 명을 했습니다. 근데 궁평 2지하차도의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위험 점수라는 것을 매기게 되는데 이게 미호강하고 굉장히 가까운 400m 정도의 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점수가 이제 25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인근 지하차도의 경우는 미호강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한 50점 정도 위험하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3등급으로 지금 평가가 되어서 당시에는 이제 차단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지금 이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위험 점수라는 걸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데 이 위험 점수 안에 반영되는 내용이 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제 배수 시설에 대한 부분의 경우도 배수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따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용량에 대한 부분인지 또는 작동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또는 배수 당시에 물을 얼마 정도 뺄 수 있는 부분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평가를 하고 특히나 이제 그 재반 어떤 주변의 상황이 변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주변 상황이 변해야 되잖아요. 위험도도 변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 이제 평가를 했을 때는 기존 재반을 가지고 평가를 했겠죠.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렇죠. 이제 임시 재방이 들어서면은 주변 상황이 변한 거니까 위험도도 평가를 제가 봤을 때는 더 가중을 시킨다든지 해서 당시에 뭔가 좀 조치를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또 이번 사건에 있어서 또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궁평 2지하차도에는 이 배수 펌프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작동을 안 했던 건가요? 제가 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 배수 펌프가 분당 3톤 정도 용량의 배수 펌프 4개 정도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조사기관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어쨌든 범람을 하면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전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뭐 여러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조금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임시 제방에 이제 어쨌든 간에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다량의 물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유입이 됩니다. 통로로 유입이 되면 지금 여기 이제 수치만 나온 것만 보면 한 6만 톤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수 시설이 3톤짜리가 4개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6만 톤 정도의 물을 빼기 위해서는 3일 정도가 걸립니다. 계산을 대충 해봐도 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그 짧은 시간 내에 3일 정도에 뺄 수 있는 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게 되면 배수
시설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게 그렇겠네요.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아니, 물론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아쉽고 그래서 그 아까 위험도를 계산하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기상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발생된 상황에 따라서 차량을 통제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 정상 상태 또는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태만 가지고 배수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정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도 비상 상태라고 하는 거를 가정을 해놓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우기 당시에 이제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새로운 아무튼 점수 체계에 대한 기준 성립 뭐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만 계속 드는데 사실 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묻기에는 아직은 뭐 따져볼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관할 지자체의 아니라고 또 무책임한 대응이 빚어낸 인재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책임 소재를 묻기보다는 관련 기관들이 좀 힘을 모아서 모두 책임을 지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써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물이 뭐 순식간에 들어차는 거, 또 그 버스 안에서 영상을 찍은 분의 영상을 보니까 뭐 이게 뭐 초 단위로 물이 그냥 계속 쌓이는 게 보이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물이 차는 건가요? 예, 사실은 이렇게 빨리 차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차량이 뭐 강으로 떨어진다든가 바다로 네네. 떨어진다면 뭐 금방 찰 수가 있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지하도 이 차도 같은 경우는 430m지만 저도 항상 다니는 길이거든요. 네네. 다니다 보면 한 30초 이내면 다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워낙 이 뚝이 무너진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이런 거 해놓으면은 이게 안 터졌거든요. 비가 왔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안일하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터지다 보면 한 2, 3분 내에 요번에 같은 경우는 2, 3분 내에 들이닥치다 보니까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만약에 피한다 하더라도 거기 또 난간이 없어요. 네. 난간이 겨우 뭐 있다고 해도 네. 사실 이걸 뭐 수영을 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한 6만 톤이라는 물이 이제 쏟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포항 2020년인가요? 포항 그 지하주차장 3.5m 높이 같은 거 이런 물을 찼을 때도 한 10분이면 다 차요, 물이. 그렇군요. 그래 순식간에 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면 물 흐르는 방향으로 이제 반대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되게 또 마주보고 나오려고 그래요. 마주보고 이제 나오려고 하기도 하지만 이러다 보면 입구가 거기서 이제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나오려다 보면 이게 유속이 워낙 빠르다 보면 이제 기둥과 차와 부딪혀서 회오리를 일으킵니다. 이게 회오리를 일으키다 보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뭐 생존자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봐도 뭐 화물차 위에 올라가서 간신히 난간을 잡고 또 버틴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여성분은 그럴 힘이 없었지만 또 이제 옆에 남성분들이 도와주셔서 또 생명을 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절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차가 침수됐을 때의 상황을 좀 가정에서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침수가 되면 이게 문을 열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탈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물이 한 그러니까 그 바퀴의 한 반 또는 3분의 2 정도가 벌써 차면 벌써 문을 열으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사실은 마음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꾸 내 머리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제일 1번이에요. 무조건 도망가는 게 차보다는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게 안 되면 이제 창문을 열고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나간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문을 열기가 힘든 게 뭐냐면 물이 이제 들이닥치면
이게 그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압력이라는 게 이게 세다는 게 어떤 그 느낌이냐면 네. 큰 물기둥을 네. 한 10m를 이렇게 짊어진 그런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일기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기압이 있기 때문에 문 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이길 힘이 네. 있어야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물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네. 그런 말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훈련이 되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당황하지 않은 그런 아주 침착한 상황에는 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게 잘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 계속 물 차는데 이거 다 찰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차 안에는 이제 그 개인 우리 자가용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운전석 그 머리 받침 같은 걸 빼가지고 유리창 사실 앞유리창은 안 깨집니다. 삼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깨지고 가장 큰 뒷유리를 깨는 게 가장 모서리를 깨서 나온다든가 네. 이제 또 아니면 우리 이거 옆에 그 본네트 이렇게 보면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프라이어라든가 이렇게 약간의 그 도구 같은 게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깨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에 이제 이제 차량 유리창 깨는 망치가 네. 이제 그런 버스 같은 데는 한 4개가 있어요. 네, 네. 원래는 이게 우리가 이제 빨리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규정으로만 해놨지 이 법규를 제정을 안 해놨어요. 의무는 아닌 의무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 안에 요번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네. 볼 때는 운전사분께서 그 망치로 노력을 해주셨지만 부족했을 거라는 분명히 생각이 들.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원래 네. 4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를 있다 보면 이제 그걸로 이용해서 유리창을 깨서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화기가 또 앞에 있어요. 운전석이 있는데 네, 네. 이제 소화기가 있으면 이제 소화기로도 사실 쉽지는 않죠. 소화기로 깬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사실은 이 뾰족한 걸로 아니면 유리창이 잘 안 깨집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버스 같으면은 그 조수석 있는데 네, 이제 네. 들어가는데 그 비상 탈출구가 있어요. 버튼이. 저희가 이제 네. 그 돈을 내고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거죠? 네.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몰랐어요, 모르죠. 저도. 예. 네. 근데 그런 게 있으면 그 비상 탈출 문을 열어서 이렇게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에어펌프를 이렇게 누르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좀. 네. 아니 확 열리지는 않지만 비좁게로 열리면 그걸 힘으로라도 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부터 이런 훈련이 되면 네.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도 아마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런 안전교육을 좀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가장 좋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우리가 숙지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제 차량용 뭐 비상망치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해 두는 것도 꼭 필요하겠다. 필요하죠. 예, 네, 필요합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소면에서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네. 이제 사고를 당하는 입장이 되면 제가 이제 여기 대학을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군기과학수사연구원 안전실장을 역임을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여러 사고 현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네.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시면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게 되면 네. 일단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게 IQ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몸에 습관화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습관화 되어서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되면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몸이 움직이게끔 그런 어떤 체제가 되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제 계속 훈련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생존 수영이라는 걸 많이 배웁니다. 네, 요즘에 또 의무로도 의무로 학교에서 배우는데 배우고 이제 있고요. 생존 수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생존 수영 같은 것도
이제 수영을 그냥 수영복을 입고 배우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생존 수영하면은 제가 입은 그 자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겠네요.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옷을 벗을 줄 알아야 되고 하는 이런 훈련을 이렇게 쭉 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생존 수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수영만 배우다 마르니까 네. 이제 그게 말씀 그대로 이제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면 이거는 뭐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훈련과 시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체험을 많이 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제 미래에 우리 시대에 이제 사는 네.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진짜 뭐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거랑 뭐 일상복을 입고 수영하는 거는 진짜 차이가 완전히 크기 다르죠.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또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참사가 좀 발생했을 때 뭐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의 이제 훈련을 합니다. 각 예를 들면 이제 네. 그 테마를 해서 홍수, 지진, 그다음에 무슨 뭐 토네이도 같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제 실제와 똑같은 그 훈련을 합니다. 이제 보여주기식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예고를 한 거기 때문에 뭐 토네이도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뭐 네. 지진도 좀 예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인원들이 딱 모입니다. 한 사무실에. 한 사무실에 모여서 예를 들면 경찰에서 2명, 그다음에 소방에서 2명, 그다음에 전기를 담당하는 한전에서 2명, 네.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것도 문제가 되니까 가스공사에서 2명, 이렇게 뭐 수도가 또 문제될 거니까 수도에서 2명, 이렇게 다 총체적으로 다 같이 모여요. 다 같이 모여서 밤을 새워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출동을 나가고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좀 싫은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네. 이런 거를 대부했는데 간 우리 그 지자체라든가 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뭘 했을까? 사실 우리가 지금 그 밤을 새워도 현찰판에 네. 뭘 했을까? 거기에 고생하신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건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네. 이제 그 고생하시는 분들 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가 과연 뭐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이건 잘못이구나.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걸 가져야 돼. 이 지진 일어날 때도 일본은요, 동경을 가보니까 네. 도지사, 부지사, 시장 자리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그 네. 사무실 하나에. 그래서 모든 걸 총체적으로 단위로하는 창구가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대비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네. 만들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없지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정말 뭐 갑작스럽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우리가 뭐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분들도 도민들의 안타까움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기후 변화, 네. 그 재난 관련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여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훈련이나 몸에 배이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재난 측면에서 보시면 요즘 이제 안전 항공 훈련이라든지 기관별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이제 그쪽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실제 재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면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다 재난으로 부르고 있는데 네. 이태원 사고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이 대응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은 좀 많이 닮아 있는데 현재 네. 보시면 저희가 안전항공훈련이나 이런 훈련들을 지자체에서 할 때 평가를 나가보면 대부분 이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네.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뭐 홍수가 났을 때의 대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보여주기가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게 별로 좀 그 효과가 적잖아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뭐 화재 폭발 또는 뭐 굉장히 좀 있을만 하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서 이불로 시나리오를 짜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여주기식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현장에서 돌아가야 될 현장 작동성 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네.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그런 평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실제 지자체들이 나 또는 경찰의 소방이 움직일 때 그게 작동성이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평가는 평가대로 따로 돌아가고 제가 보기에는 또 실제 사고는 사고대로 나는데 대응은 안 되고 그게 네. 항상 되풀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어떤 사고를 계기로 많이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정말로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비가 올해 특히나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일단은 이제 외출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아까 신동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뭐 부득이하게 운전해서 나갈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뭐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날이면은 도로가 침수될 때는 일단 자기가 탈출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지가 필요한데 그게 보통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네. 타이어에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3분의 2 정도의 높이 3분의 2. 정도가 네. 잠기기 전에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물론 이제 지하철도에 계시면 혹시 높은 곳으로 가셔야겠죠, 그죠? 네. 높은 곳에 움직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피를 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전원을 이제 끄고 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전원을 끄라는 얘기보다는 시동 그러니까 네. 차량에 우선 대피할 수 있게 운전석이나 또는 조수석에 문을 내려놓고 네. 이제 그 대피를 하라는 얘기는 대피할 때 당시에 물이 차게 되면은 전기장치가 갑자기 멈춰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러면 창문을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좀 예상을 해서 탈출할 수 있게 대비를 해라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쭉 다니면서 운행을 하면서 또 문제되는 부분이 뭐 맨홀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도. 뭐 네. 튀어오르는 사건도 있고 특히 물이 밑에서 차면서 맨홀에 튀어오르는 그런 사고도 많기 때문에 맨홀을 피해서 운전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주간보다는 야간에는 아예 시야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물이 찼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에 운전을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뭐 사고 난 것처럼 하여튼 저지대라든지 교통신호가 미흡한 그러한 상습체 구간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피해서 우회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외출을 자제하시는 거라는 거를 꼭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송뿐만이 아니라 이제 충북 괴산에서는 이제 괴산댐 물이 넘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40년 만에 원류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겁니까? 이때 괴산 지역의 그 산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 500ml 한 이틀 거의 3일 전반 이렇게 오전 내에 한 500ml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방류량보다도 유입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류를 해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이제 대피는 그래도 그쪽은 이제 대피를 미리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네. 많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이런 네. 게 이제 필요한 거죠. 하다못해 이제 우리 그 지역 부근에 군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군산은 요번에 엄청난 비가 왔는데도 피해를 안 입은 게 뭐냐면 미리 대비를 많이 한 거예요. 돈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평상시에 10억 투자하던 걸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많은 정비를 합니다. 하천 정비, 뭐 하수도 정비 이런 여러 가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도 이제 그 다행히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괴산은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다는 거 그거 하나는 한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말 뭐 이 재난 대응 매뉴얼에도 이제 또 수정과 또 개정이 필요할 텐데 이런 거에 또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경북 예천의 경우에는 산사태로 많은 분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됐습니다. 산사태를 대피할 수 있는 뭐 국민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어쨌든 산사태의 경우도 뭐 결국에는 이제 많은 물이 한꺼번에 이제 그 집중되게 되면은 이제 흙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그 돌 이런 것들이 막 쏠려 내려오면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네. 쏠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모든 게 뭐 홍수도 마찬가지고 산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리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주의보가 내려지게 되고 주의보 그죠? 그리고 이제 경보가 내려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주의보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피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고
이제 실제로 이제 경보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그럼 이제 대피를 직접 해야 되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쵸.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옮기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청취할 수 있는 부분도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대가 어쨌든 간에 산사태가 나는 부분이 다 산지대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대피를 하더라도 가까운 곳보다는 최대한 뭐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대피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최근에 홍수가 나면서 산에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생기면서 문제가 된 부분이 특히나 이제 산에서 또 야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예. 또 집중호우 때는 안일하게 또 계시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챙겨서 하여튼 어떤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뭐 물이 특히 산의 경우는 물이 한번 불어나기 시작하면은 또 지금 뭐 강이 범람한 것보다도 천 자체가 굉장히 좁잖아요. 네, 훨씬 네. 좁거든요. 계곡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불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이 결국에는 또 이제 넘치고 또 산에 있는 그러한 강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이제 사방 사업이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 사방 사업이 뭐냐면은 미리 이제 산사태가 날 만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제 산이나 흙이나 자갈에 이런 것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네. 이제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 사방 사업 자체가 하다가 중단이 된 곳에 또한 산사태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정도의 과정이다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상황은 차라리 이제 공사를 안 한 것보다 못한 비가 오는 시점으로 따지면 네, 그래서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아예 시작 자체를 좀 우기가 지나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미리 어떤 순간에 집중호우가 여름이나 이런 데 보통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러한 사업들을 미리미리 좀 챙겨서 산사태가 일어날 만한 구간을 찾아서 미리 좀 그 전에 여름이 오기 전이죠. 우기가 오기 전에 좀 공사도 완료가 짓고 이러한 노력이 또한 또 필요하지 않을까 관계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천재지변, 뭐 자연재해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일단은 홍수 피해가 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미리 예고를 하잖아요. 네. 이제 예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한 거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네. 이렇게 활성화가 돼 활성화됐죠. 있고 다 예, 갖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안전 디딤돌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 디딤돌. 네. 거기에 보면 이제 홍수라든가 뭐 아니면 지진이라든가 뭐 어떤 재난 유형별로다가 다 국민 대처 요령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제발 좀 제가 엊그제도 이제 서울을 가다 보니까 10명 중에 7분은 그 스마트폰을 보는데 네. 그 시간에 이런 거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봐서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쵸. 무의식적에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대피소도 다 나와 있어요. 대피소 나와 있고 또 병의원 같은데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어플리케이션을 좀 하나 깔아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안전신문고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내가 또 다니다 보면 이거 좀 위험하다.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네, 하면 네. 그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올리면 7일 안에 어떤 답변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다 대비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신문고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좀 이용을 해서 남을 위해서는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거를 올려서 좀 미리미리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이제 뭐 이런 대피 요령 같은 거는 뭐 한두 번만 읽어도 또 숙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한 번씩 또 어플리케이션을 좀 설치해 보시고 또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막대한 것 같습니다. 이제 농경지 침수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들이 필요할까요, 교수님? 결국에는 어쨌든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면 물이 고이는 문제, 그리고 넘어서 유입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에
농경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저지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배수시설 네.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수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수로를 저희가 보통 이제 농경지 가시면은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잘못되어 있으면은 또 물이 원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 있다 보니까 일단 배수로라든지 배수시설 이런 부분들이 미리 좀 정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경지 자체가 굉장히 낮은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필요하면 이제 성토, 흙을 쌓는 거죠. 쌓아서 이제 지대를 좀 높이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 특히 뭐 관계기관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농경지에 대한 부분을 관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기 전에 어떻든 가동할 수 있는 배수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고 또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다 되어 있지 않으면 개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어떤 시로든 간에 좀 농경지 자체가 굉장히 크면 이제 구간별로 좀 나누어서 현장을 책임자를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죠 그러한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를 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말 뭐 매년 뭐 비슷한 재해로 또 비슷한 이런 피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정리 말씀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 국민적인 관점에서 재난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홍수 사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환경부에 홍수 위험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발간이 됐지만 그래도 이 궁평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이런 거에 되어 보면 만약에 미호강이 넘치게 되면 네. 미호강 서쪽에 오송 지역에 한 50%가 잠긴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재난 전문가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재난 전문가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약 30에서 한 90mm 정도의 집중 호우가 내리면 네. 무조건 넘치는 걸 이렇게 그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m가 잠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뚜고 터졌으니까 더 많이 잠겼지만 그렇죠. 이런 재난 그런 홍수 지도 시스템 같은 것도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미리미리 이걸 알아서 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저는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 많은 이런 거를 가진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근무를 조금 하다 보면 딴 데로 가고 네. 가다 보면 딴 데로 이건 내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가 아니라 재난 전문가는 이제 재난에 관련된 것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양성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되면 이런 홍수 피해에 특히 홍수 피해보다도 이제 사람 인명이 맞아요. 사람이 이제 말 그대로 돌아가신 거고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네. 이 상호 스트레스는 엄청날 거거든요. 네. 저도 사실 약간 좀 스트레스가 지금 그쪽으로 지나가려면 이런 스트레스가 맞아요. 있을 정도인데 네, 네.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고치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를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보이수 교수님.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뭐 국가수 있을 때 여러 또 사고를 해봤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해봤고 지금 현재 뭐 안전공학과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난이 크게 보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사회재난, 자연재난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 자연재난 대비해서 사회재난 대비해서 자연재난이 다른 이유는 자연재난은 원인 자체를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폭우나 또는 뭐 태풍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사람의 네, 힘으로. 네. 결국에는 이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미리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자연재해 경감대책법이라든지 이런 데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 중대본이 만들어지고 중수본이 만들어지고 지대본이 만들어지는데 지대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제 전체적인 보고 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컨트롤 타워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지대본이란 지역이 얼마나 천장작동성을 가지고 빨리 움직이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지금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흥덕 구청부터 시작해서 네. 기타 뭐 청주시 부분들이 어떤 신호등 간에 그걸 인지를 하고 현장 작동성이 있게 돌아갔으면은 또 참사에 대한 부분도 네. 막을 수,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형은 다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태원 사고하고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맞아요. 이유는 네. 현장 작동성이 지자체에서 굉장히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지자체에서 돌아가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커지는 네.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제 현장에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소방 같은 경우는 본부가 있고 지역별로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찰도 중앙에 경찰이 있습니다만 이제 지자체 경찰로, 지역 경찰로 넘어간 부분이 있죠. 지자체 경찰이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보시면 이제 생활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또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장 작동성이 지자체, 지역에서 잘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것 첫 번째 하나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큰 축으로 재난안전을 다루는 부분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이제 재난 및 관련법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제 안전을 예방을 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일반 시민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찰, 소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또 사고는 벌어지고, 또 훈련이 만들어지지만 훈련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기식의 훈련이 또 발생을 하고, 네. 그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진짜 세월호 참사부터 이태원 뭐 참사, 그리고 계속 겪어오면서 저희가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제기가 네. 되어 와서 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재난안전 예방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 대응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각 기관의 어떤 역할의 정립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현장 작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높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요, 정말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매뉴얼, 그리고 또 피해 대책, 또 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신동민 교수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김희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람의 힘으로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더라면 이번 비극은 막을 수 있었기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피플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